이거 뭐야? 냄새나게 왜 이런 걸 챙겨? 갖다 버려. 며느리들이 시아버지의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처박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의 인생이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속으로 구겨져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다 가져가세요. 우린 절대 못 모시니까.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 둘째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쫓아내자마자 매정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립니다. 띠리릭. 그 차가운 기계음은 천륜을 끊어내는 소리였습니다. 갈 곳 없는 아버지를 모시고 곰팡이 핀 반지하 방으로 향하는 고아 며느리의 등 뒤로 비웃음과 조롱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치매에 걸려 바보가 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그 모든 폐륜의 현장을 자신의 뿔테 안경에 몰래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내 진짜 자식은 오직 며느리 한지은뿐이다. 법정을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반전과 통쾌한 복수극, 버림받은 아버지가 준비한 수백억 대의 유산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짐승만도 못한 자식들을 향한 시아버지의 피 끓는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숨이 턱 막히는 침묵이 거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광철의 치매 판정 소식은 가족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골칫거리였죠. 넓은 거실에 모인 5 며느리와 아들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계산적인 눈빛만이 가득했거든요. 누구 하나 아버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막을 깬 건 둘째 며느리 최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뱉어냈습니다. 형님, 동서들, 다들 내숭 그만 떨고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님 적골 되셨는데 이제 벽에 똥칠하고 난리 칠 것 뻔하잖아요. 그거 누가 치울 건데요? 난 비위상해서 절대 못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준 데서 시집 왔지. 내가 똥기저귀 빨려고 이 집 며느리 됐어요? 미란에 당당하다 못해 뻔뻔한 선언의 셋째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둘째 형님 말이 100번 맞아요. 나 골프 모임에 피부과 예약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노인네 병수발을 어떻게 들어요? 솔직히 아버님 재산 다 까먹고 빈털털이 되셨는데 병원비 깨지면 우리의 유학비는 누가 대줘요? 형님이 대줄 거예요? 넷째 며느리도 휴대폰 계산기를 두드리며 신경질적으로 거들었습니다. 돈 10원짜리 하나가 아쉬운 판국에 무슨 병수발이에요? 요양 등급이나 빨리 받아서 나라에서 돈 나오게 해야죠. 전 제 주머니에서 생돈 나가는 꼴 절대 못 봐요. 막내인 5째 며느리는 형님들의 기세에 눌려 입술만 잘근잘근 씹으며 눈치를 살필 뿐이었죠. 장남인 박성우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능력한 자신이 원망스러워 주먹만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식탁 구석에 투명 인간처럼 앉아있던 첫째 며느리 한지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낡은 스웨터 소매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거친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저기, 제가 모실게요. 아버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의 소음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최미란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머, 형님? 드디어 돌았어요? 그 퀴퀴한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로 아버님을 모셔가겠다고요? 아이고, 고아라서 가족이 뭔지 모르나 본데 그건 효도가 아니라 고려장이야, 고려장. 산 사람 갖다 버리는 거라고요.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이었지만 지은은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래도 요양원에 짐짝처럼 버리는 것보단 나아요. 아버님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집 맏며느리예요.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셋째와 넷째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아버지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가더니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아우 냄새. 이놈의 퀴퀴한 노인네 냄새. 싹 다 갖다 버려요. 냄새 배니까? 어머, 이깟 앨범은 챙겨서 뭐하게요? 집만 되지. 에잇, 다 쓰레기통으로 가라. 며느리들은 아버지의 옷가지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마구잡이로 쓸어 담았습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김광철은 그 광경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죠. 최미란이 김광철이 아끼던 낡은 가족 앨범을 집어들더니 쓰레기 봉투 안으로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앨범이 처박혔습니다. 김광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무릎을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자, 속 시원하게 다 챙겼네. 형님, 이거 몽땅 들고 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이 집 대문 넘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요. 알겠죠? 최미라는 터질 듯한 쓰레기 봉투 2개와 낡은 가방 하나를 현관 밖으로 뻥 차버렸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달려나가 봉투를 주워 담았죠. 성훈이 쭈뼛거리며 도우려 하자 넷째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아주버님은 가만히 계세요. 형님이 알아서 한다잖아요.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멍하니 서 있는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가요. 얼른 가요. 우리 집에 가서 제가 뜨끈하게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네. 김광철은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이 아버지를 부축해 현관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잔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5째 며느리가 그새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계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철저한 단절의 선언이었죠. 지은의 낡은 승용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앉은 김광철은 차창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낸 집 대문이 굳게 닫히는 모습을 보며 김광철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차는 화려한 도심을 뒤로하고 어둡고 습한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지은이 사는 곳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낯선 환경에 놓이자 김광철의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냄새나. 여기 무서워. 집에 갈래. 내 집 내놔. 으앙. 김광철은 공포에 질려 벽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져 피가 맺히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성훈이 아버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지은이 손을 붙잡았지만 치매 노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광철이 거칠게 몸부림치다 성훈의 팔을 물어뜯었고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굿을 하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야, 새댁. 내가 노인네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냄새나고 벽치고 당장 방 빼. 날 밟자마자 짐 싸서 나가. 주인집 할머니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새댁, 내가 노인네 데려오지 말라고 했지? 냄새나고 시끄럽고 당장 방 빼. 내일 날 박는 대로 당장 나가.
지은은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쓸려 아팠지만 그런 건 느껴지지도 않았죠. 할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입 꽉 다물게 시킬게요. 제발이요. 지은의 애원에도 할머니는 혀를 차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구석에는 지쳐 잠든 김광철이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을 빨고 있었고 남편 성우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지은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시댁 식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형님, 동서들 아버님이 밤새 발작을 하셔서 너무 힘들어요. 병원비도 없고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메시지 옆에 숫자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읽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 잔인하게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죠. 띠리링.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최미란이었습니다. 지은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질질 짜는 문자를 보내고 난리예요? 우리 기분 다 잡치게. 그리고 어디서 착한 척하면서 우리만 천하의 불효녀 만들어요? 능력도 쥐뿔도 없으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지. 구청 가서 사정을 하든 빌어먹든 알아서 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전화기에 이름 뜨게 하지 마요. 짜증나니까. 뚜뚜뚜. 최미라는 지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든 지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거든요. 그녀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새 잠에서 깬 김광철이 지은의 곁으로 슬금슬금 기어왔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지은을 바라보다가 거칠어진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김광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허공을 응시하며 희죽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투박한 손바닥의 온기가 지은의 얼어붙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지은은 몰랐습니다. 그 멍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슬퍼런 분노와 함께 지독한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버려진 아버지와 선택받지 못한 며느리의 기막힌 동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에게 지난 보름은 15년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반지하의 눅눅한 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벽지에 핀 곰팡이는 날이 갈수록 영역을 넓혀갔죠. 무엇보다 지은을 피 말리게 하는 건 바닥난 통장 잔고였습니다. 기저귀 값에 약값까지 생활비는 2배로 늘었는데 수입은 제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 성훈이 공사 현장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죠. 허리가 으스러지는 중상이었지만 수술 보증금이 없어 수술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원무과의 통보에 지은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은 병원 복도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동서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셋째 며느리에게 매달렸습니다. 동서, 나야. 형님이야.
성훈 씨가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급해서 그래. 100만 원만. 아니 50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라. 응? 수화기 너머에서는 경쾌한 타구음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딱 잘라 말했죠. 아우 형님, 저 지금 라운딩 중이라 바빠요. 그리고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번 달 카드값 막느라 저도 마이너스예요. 끊어요. 뚜, 뚜. 매정한 신호음이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훔치며 넷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아주버님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대. 형님, 우리 애 이번에 영어 유치원 등록하느라 대출 받은 거 모르세요? 아주버님 다치신 건 안타깝지만 저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그러게 능력도 없으면서 노인네는 왜 모셔가서 이 사단이에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제발. 결국 지은은 빈손으로 병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신음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죠. 그날 밤 지은은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 법이죠. 며칠 뒤 성훈의 옛 사업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흙 묻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집안 집기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박성훈, 돈 갚으라고 했지 누가 숨으라고 했어? 나와. 당장 안 나와? 험상궂은 남자가 밥상을 걷어차자 그릇들이 와장창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장롱 속에 숨어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광철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눈앞에서 며느리가 멱살을 잡히는 모습을 보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남편이 다쳐서 누워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지은은 사채업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남자는 지은을 거칠게 밀치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시간? 웃기고 있네. 일주일 준다. 그 안에 이자까지 싹 다 안 가져오면 그땐 네 남편 콩팥이라도 떼어갈 줄 알아. 알겠어? 사채업자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은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다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그녀는 서러움에 북받쳐 꺽꺽거리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장롱문이 살짝 열리고 김광철이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지만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길이 없었죠. 김광철은 지은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비서실 번호를 누르려던 찰나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바보처럼 헤헤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힘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슬퍼서 김광철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김광철이 발작을 일으키며 열린 현관문 틈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낀 채 맨발로 빗속을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버님. 차가운 빗줄기가 지은의 온몸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김광철이 생선가게 좌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진열된 생선을 맨손으로 집어먹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이, 재수없게. 저리 안 가? 이 미친 노인네가 장사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생선가게 주인이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김광철에게 뿌렸습니다. 하얀 소금이 김광철의 얼굴과 젖은 옷 위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김광철은 주인의 발길질에 밀려 진흙탕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어머, 저 노인네 또 저러네. 며느리란 여자는 뭐 하는 거야? 고려장 지낼 거면 산에다 버리든지 왜 시장통에 풀어놔서 민폐야? 그러게 말이야. 냄새나는 거 봐. 가까이 가지 마, 올물나. 주변 상인들의 비수 같은 뒷담화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진흙탕에 넘어진 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죄송합니다. 제발 우리 아버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아픈 분이세요. 지은은 자신의 옷소매로 아버지의 얼굴에 묻은 흙과 소금을 닦아냈습니다. 김광철은 며느리의 품에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시장 입구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선글라스를 쓴 최미란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시아버지와 지은을 보며 운전기사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기사, 그냥 가요. 창문 빨리 올려요. 냄새 들어오잖아. 어우, 더러워 정말. 차는 무릉덩이를 튀기며 매정하게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깡마른 몸으로 축 늘어진 성인 남자를 업고 빗속을 걷는 길은 고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를 씻기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김광철을 눕히고 나니 이번엔 지은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약국으로 달려갔지만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긁히지 않았습니다. 약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꼭 드릴게요. 아버님이 열이 너무 심해서요. 제발 이 해열제 하나만 외상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약사는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마지못해 약을 내주었습니다. 약을 받아든 지은의 손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성훈이 퇴원 수속도 밟지 못한 채 병원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없어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죠. 지은과 성훈은 좁은 방 안에서 편의점 폐기 도시락 하나를 뜯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차가운 밥알을 나누어 먹는 부부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훈이 목이 메어 울먹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나서 당신이랑 아버지 굶게 만들고 나 같은 놈은 그냥 죽어야 해. 그런 소리 마요. 우리 살 수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어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광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밥상으로 다가오더니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반찬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남은 밥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거지들, 밥이 넘어가냐? 밥 줘. 고기 줘. 내 돈 내놔. 으앙. 성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반찬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광철이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으며 슬쩍 지은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머니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박하사탕 한 알이었습니다. 먹어. 달다. 울지 마. 지은은 손에 쥐어진 사탕을 보며 멍하니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광철은 다시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희죽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밥알과 사탕을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미쳐버린 아버지가 건넨 사탕 한 알이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아버지가 숨겨둔 거대한 비밀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대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이 깨질 듯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번쩍 하고 섬광이 비치더니 콰르릉 굉음이 울려 퍼졌죠. 순식간에 전기가 나가면서 반지하 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습하고 퀴퀴한 공기 속에 김광철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허, 허. 김광철이 가슴을 부여잡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급히 양초 하나에 불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가 벽 위에서 기괴하게 춤을 췄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숨 크게 쉬세요. 후. 지은이 식은땀을 흘리며 아버지의 가슴을 문지르고 팔다리를 주무르던 그때였습니다. 발작하듯 떨리던 김광철의 몸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허우적대던 그의 손이 지은의 손목을 낚아채듯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지은이 놀라 고개를 들자 촛불에 비친 김광철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초점 잃은 치매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기업을 일궈온 회장님의 서슬 퍼런 눈빛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야,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밥상을 엎고 소리를 지르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며 발음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아, 아버님?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김광철은 검지 하나를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베고 있던 낡은 메밀 베개를 지은에게 내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이 베개를 뜯어라. 어서.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찾아 베개 옆단을 뜯어냈습니다. 후두둑하고 메밀 껍질이 쏟아져 나오며 방바닥을 어지럽혔습니다. 지은이 베개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녹슨 열쇠 하나와 김광철이 평소 즐겨 쓰던 두꺼운 검은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김광철은 안경을 받아들고 씁쓸한 표정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내가 미친 척 연기하지 않았다면 저놈들은 진즉에 날 정신병원에 쳐넣고 남은 재산마저 탕진했을 거다. 며느리야, 이 안경 다리 안에는 초소형 녹화장치가 들어있다. 내가 치매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 형님들과 동서들이 저지른 짐승만도 못한 짓들이 여기 다 찍혀 있어.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안경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다니 그동안 아버지가 겪었을 마음의 지옥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수모를 다 참으신 거예요? 그래. 내 진짜 자식이 누군지 확인해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확인은 끝났다. 지은아, 내 자식은 너 하나뿐이다. 김광철은 녹슨 열쇠를 지은의 손바닥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 열쇠를 들고 서울 명동에 있는 영은행 본점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강준혁이라는 변호사가 널 기다리고 있을 게다. 그 사람이 널 도와줄 거야. 이건 명령이자 부탁이다. 반드시 가야 한다. 말을 마친 김강철은 다시 눈이 풀리며 힘없이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은은 손에 쥐어진 차가운 열쇠와 뿔테 안경을 가슴에 품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손에 남은 열쇠 자국만큼은 선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그나마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지만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싸구려 재킷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성훈에게 아버지를 잠시 맡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건물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은이 주눅든 어깨를 펴고 회전문으로 들어서려 하자 입구를 지키던 청원경찰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지은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동전 바꾸러 오는 데 아닙니다. 동네 지점으로 가세요. 아니에요.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대여 금고를 좀. 대여 금고. 경찰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지은의 낡은 운동화와 때 묻은 가방을 보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여기는 VIP 고객님들만 오시는 본점입니다. 아줌마 같은 분이 올 때가 아니라고요. 잡상인 출입 금지니까 얼른 나가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경찰이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지은이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 약속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세요. 아, 이 아줌마가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니까. 그때였습니다. 은행 로비 안쪽에서 누군가의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경찰과 지은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끔한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날카롭지만 신뢰감 있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은행 지점장이 쩔쩔매며 따라오고 있었죠. 남자는 지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김광철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강준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청원경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점장 역시 사색이 되어 경찰의 뒤통수를 갈기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결례를 범해. 당장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경찰이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지만 강 변호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한번 일별한 뒤 지은을 부드럽게 에스코트했습니다. 놀라셨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쳐두셨습니다. 지은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강 변호사를 따라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여 금고실은 육중한 철문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지은이 가져온 열쇠를 건네받아 금고 구멍에 꽂았습니다. 철컥 하고 묵직한 기계음이 들리더니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지은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현금만 10억입니다. 회장님께서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강 변호사는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최미랑과 아들들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내역이 10원 단위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치밀함에 지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 변호사는 금고 가장 안쪽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은이 가져온 안경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짐짝처럼 버리던 날의 대화, 성훈이 다쳤을 때 매몰차게 전화를 끊던 동서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은이 없을 때 김강철을 구박하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 영상과 장부라면 저들을 법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은 단순히 법적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 변호사는 현금 다발이 든 가방 하나를 지은의 손에 쥐어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회장님의 계획입니다. 사모님, 이제 반격할 준비 되셨습니까? 지은은 묵직한 돈 가방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그 무게는 지난 보름간 그녀가 겪었던 서름의 무게이자 앞으로 갚아줘야 할 분노의 무게였습니다. 지은은 안경을 품에 안고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줄 거예요. 지은이 은행 문을 나설 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꽉 쥐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1차전을 치를 차례였습니다. 집안을 점거하고 있는 사채업자들부터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지은이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반쯤 열린 현관문 너머로 험상궂은 고함 소리와 우당탕거리는 파열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야, 이 병신아. 마누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라고 했지. 일주일 지났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훈이 누워있는 이불을 발로 지니키고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린 김광철을 향해 손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아버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시끄러워. 돈 없으면 네 콩팥이라도 내놓으라니까. 사채업자가 성훈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 지은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수처럼 비장하고 서늘했죠. 그 손 놓으세요. 사채업자가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호, 아주머니 오셨어? 돈은? 돈 가져왔어? 지은은 대답 대신 어깨에 메고 있던 묵직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은은 가방 속에 손을 집어넣어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채업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후두둑. 노란색 신사임당이 그려진 지폐들이 눈송이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돈다발의 모습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성우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김광철은 이불 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희죽 웃었습니다. 이거면 돼요? 원금이랑 이자
다 합쳐도 남을 텐데. 지은이 또다시 돈다발을 꺼내 허공에 뿌렸습니다. 방바닥은 순식간에 돈방석으로 변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곧바로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기며 돈을 주워 담기에 바빴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운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한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진작 말씀을 하시지. 저희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돈 다 주었으면 당장 꺼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요. 가자 얘들아. 사채업자들이 도망치듯 사라지자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이 돈 대체 어디서 났어? 혹시 나쁜 짓 한 거 아니지? 지은은 남편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옷매를 다듬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돼요. 아니, 알려고 하지 마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요. 이제 우리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나갈 거니까. 지은은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서울 근교의 고급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푸른 잔디가 깔려 있었고 김광철을 위한 최신식 의료 장비와 전담 간호사까지 대기하고 있었죠.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김광철은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에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문 의료팀의 케어 덕분인지 그의 혈색은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가자 김광철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시작이다. 너는 더 단단해져야 해. 저들이 널 얕잡아 보지 못하게 갑옷을 입어야 한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준혁 변호사 역시 지은에게 조언했습니다. 사모님, 외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법이니까요. 특히 저속물적인 며느리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강 변호사가 붙여준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10,000원짜리 티셔츠만 입던 지은에게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 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김광철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이 고급 부티크 매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 웬일이세요? 셋째 며느리와 넷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들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채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지은은 아직 변신 전이라 허름한 옷차림 그대로였거든요. 여기는 VIP만 들어오는 곳인데 형님이 웬일로? 아, 혹시 청소하러 오셨어요? 셋째 며느리가 킬킬거리며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넷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여기 옷 한 벌이 형님네 전세금보다 비쌀걸요? 괜히 만지다가 때 묻히지 말고 나가세요. 창피하게 정말. 지은은 그들의 조롱을 무시한 채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최고급 실크 원피스와 트위드 재킷을 가리켰습니다. 이거랑 저거, 그리고 진열장에 있는 거 다 주세요. 제 사이즈로요. 점원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손님, 이건 이번 시즌 신상이라 가격이 꽤. 지은은 지갑에서 김광철이 준 블랙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카드의 묵직한 광택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일시불이요. 셋째와 넷째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블랙카드는 상위 0.1% 부자들만 쓸 수 있다는 전설의 카드였으니까요. 결제가 완료되는 맑은 기계음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띠링. 형님? 그 카드 뭐예요? 아버님 돈이에요? 훔쳤어요? 셋째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지은은 쇼핑백을 받아들고 우아하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굳어있는 동서들에게 차가운 미소를 날렸습니다. 훔치다니요. 아버님이 용돈 쓰라고 주신 건데. 아, 동서들은 이런 거 못 받아봤죠? 아버님이 며느리 사랑은 역시 맏며느리라고 하시네요. 지은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두 며느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질투와 의심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말이죠. 소식은 순식간에 최미란에게 전해졌습니다. 최미란은 전화를 받자마자 식탁을 엎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 블랙카드? 그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분명해. 숨겨둔 돈이 있었던 거야. 그 여우 같은 년이 꼬리쳐서 돈을 다 빼돌린 게 틀림없어. 최미라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퀵서비스 배달원이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금박으로 김광철 회장 칠순 잔치 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초대장 안에는 정중한 문구와 함께 아랫부분에 붉은 글씨로 추신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이날 김광철 회장의 전 재산에 대한 유산 상속 계획을 중대 발표할 예정임. 불참 시 상속권 박탈. 최미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유산 상속. 그 단어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동서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들 초대장 받았지? 경찰 신고는 보류야. 일단 잔치에 가서 그 돈이 다 어디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해. 그년이 다 먹게 놔둘 순 없잖아. 맞아요, 형님. 그년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뺏어와야죠. 탐욕에 눈먼 며느리들은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단두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며칠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지은이 전원주택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윤기 흐르는 단발머리에 몸에 딱 맞는 우아한 정장, 그리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가난하고 초라한 맏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광철 회장의 대리인이자 응징의 칼을 쥔 여전사였습니다. 지은의 뒤로 휠체어를 탄 김광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일어서더니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비됐냐? 네, 아버님. 가자. 가서 저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주자꾸나. 지은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피의 잔치를 예고하듯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냥개들을 풀어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김광철 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입구부터 늘어선 화환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정재계의 거물들은 물론 김 회장의 장학금을 받고 자란 유명인들과 유튜버들까지 참석해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김 회장의 건재함을 축하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 멘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김광철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거라 예상했던 김광철이 지팡이를 짚고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옆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그림자처럼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하고 맞춤 턱시도를 입은 김광철의 모습에서는 치매 노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듯 저 또한 며느리 지은이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이 아이를 위해 쓸 것입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헌정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지은의 모습과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이처럼 웃는 김광철의 행복한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음악이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 같은 형상을 한 5 며느리와 아들들, 그리고 험상궂은 용역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최미라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뚜벅뚜벅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사회자의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났습니다. 최미라는 하객들을 향해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이 며느리년 다 사기꾼입니다. 치매 걸려 정신 오락가락하는 우리 시아버지를 납치해서 억지로 지장 찍게 하고 재산 가로챈 꽃뱀이라고요.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해요. 당장 나가세요. 뭐, 행패? 야, 이 도둑년아. 네가 훔쳐간 우리 아버지 돈 내놓고 지져. 최미란의 신호에 맞춰 셋째와 넷째 며느리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정체불명의 양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그녀들은 양동이에 담긴 오물을 지은을 향해 뿌렸습니다. 철퍼덕.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이 지은의 하얀 드레스와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자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코를 막고 물러났습니다. 김광철의 얼굴에도 오물이 튀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지팡이를 들어 며느리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들, 썩 꺼지지 못해. 하지만 돈에 눈이 먼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호통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5째 며느리는 하객들의 테이블을 엎으며 난동을 부렸고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어디 숨겼어요? 도장 내놔요. 빨리. 장남인 성훈이 온몸으로 동생들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온전치 않은 성훈은 건장한 동생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은 형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이 등신 같은 새끼가 어디서 길을 막아. 비켜. 성훈이 피를 토하며 쓰러지자 아들들은 김광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된 유튜버들과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폐륜 현장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는 자식들을 욕하는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현장은 이미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최미란이 지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김광철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금고 열쇠가 든 시계라고 착각하고 시아버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내놔. 내 거라고. 최미란이 김광철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중심을 잃은 김광철이 휘청거렸고 최미란은 그를 있는 힘껏 밀쳐버렸습니다. 에잇, 내놓으라니까. 쿵. 김광철의 머리가 대리석 테이블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김광철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붉은 피가 김광철의 이마에서 솟구쳐 나와 하얀 바닥을 적셨습니다. 비명소리가 멈추고 연회장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지은이 오물을 뒤집어 쓴 채 기어와 아버지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피가 지은의 손을 적셨습니다. 김광철의 눈동자가 흰자위만 보이며 뒤집어졌고 그의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크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것입니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컥, 컥 소리를 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주세요. 빨리요. 지은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과 아들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러진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지며 지갑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미라는 짐짓 놀란 척 뒷걸음질 치더니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쇼하는 거야. 노인네가 연기도 잘하네. 일어나요. 돈 내놓고 죽으란 말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녀의 손은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되어 미끄러웠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발 눈 좀 뜨세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흑흑.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김광철을 들것에 싣고 급히 이동하려 하자 최미란과 아들들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못 가요. 보호자 동의 없이 어디를 데려가요? 이 노인네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내려놔요. 최미란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아버지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빼돌려 남은 재산을 가로채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지체했다간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였습니다. 그때 강준혁 변호사가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전부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며느리들과 아들들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최미라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맏딸이야. 전현이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한다고. 이거 놓으란 말이야.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는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은은 구급차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점차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점점 불규칙하게 변해가고 있었죠. 아버님, 조금만 버티세요. 네, 저희 아직 할 일이 남았잖아요. 저 억울해서 못 살아요. 제발. 지은의 눈물방울이 김광철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김광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행복해야 할 날 탐욕스러운 자식들에 의해 잔치는 피바다가 되었고 지은은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호텔 뒤편에서 최미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미 매수된 사이버 레카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죠. 여러분 보셨죠? 저 독한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를 밀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다 찍었습니다. 이제 전혀는 끝이에요. 진실은 피 속에 묻혔고 거짓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광철 회장이 실려간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최미란이 돈을 뿌려 불러 모은 이른바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극적인 생방송을 내보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떼거지로 몰려든 그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미라는 화장이 번진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아버지의 머리를 밀치던 악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효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울먹이는 그녀의 연기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 악독한 며느리가 치매 걸린 우리 아버지를 감금하고 굶겼어요. 오늘 보셨죠? 칠순 잔치에서 아버지를 밀쳐서 죽이려고 한 거. 저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살인마예요. 옆에 있던 셋째와 넷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들은 미리 조작해둔 가짜 일기장을 카메라에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쓰신 일기장이에요.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 때린다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야 발견하고 구하러 간 거라고요. 실시간 채팅창에는 지은을 욕하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살인 며느리 신상 털어라. 저런 년은 사형시켜야 한다는 험악한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실은 거짓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은은 응급실 구석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드레스는 피와 오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멍한 눈에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태였죠.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이 지은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니야? 인터넷에 뜬 그 폐륜 며느리? 맞네. 얼굴 봐. 독하게 생겼어. 뻔뻔하게 병원엔 어떻게 왔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시고 있던 물병을 지은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플라스틱 물병이 지은의 어깨에 맞고 튀었지만 지은은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니까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 성훈마저 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동생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눈물을 싹 닦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옆자리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동서, 이거 보여? 상속포기 각서야. 여기에 도장만 찍어. 그럼 내가 특별히 선처해서 감옥 가는 건 막아줄게.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버님은요? 아버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 그 노인네. 의사 말로는 오늘 내일 한다더라. 뇌출혈이 심해서 가망 없대.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도장 찍어. 어차피 노인네 죽으면 그 돈 다 우리 거야. 법적으로 우리가 1순위인 거 알지? 최미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킬킬거렸습니다. 지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미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매서운지 최미란은 순간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들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짐승도 부모가 죽어가면 슬퍼는 해. 내가 이 각서에 도장 찍는 일은 없어. 내 손목이 잘려도 그럴 일은 없다고. 이게 진짜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고. 너 내일이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쓰레기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최미라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지은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벽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지은은 병원 로비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화장실 청소 도구함 옆에 숨어 쪽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누군가 지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한지은 씨 되십니까? 지은이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가죽 표지가 닳고 다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님이 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만약에 사태가 생기면 며느님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입니다. 남자는 수첩만 건네주고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김광철이 치매 진단을 받은 날부터 매일 밤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몰래 적어 내려간 간병일지였습니다. 202X년 X월 X일. 오늘은 둘째 며느리가 와서 나보고 밥 처먹는 식충이라고 했다. 밥그릇을 뺏어가서 배가 고팠다. 지은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X월 X일. 비가 온다. 지은이가 나를 업고 뛴다. 며느리의 등이 너무 앙상하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시애비라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하지만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꼭 너에게 보답하마. X월 X일. 내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 무섭다. 하지만 지은이 얼굴만은 잊지 말자. 내 딸 지은이. 너만이 내 진짜 가족이다. 삐뚤빼뚤한 글씨마다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입을 틀어막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며느리의 고통을 더 아파하며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수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아버지의 피와 눈물로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혁 변호사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만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은에게 USB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모님 잡았습니다. 최미란이 유튜버들에게 돈 봉투 건네는 장면, 그리고 병원 CCTV 원본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이 깨어나셨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중환자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쓴 김광철이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며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아버지를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지은은 강 변호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요, 변호사님. 법원으로 가요. 저 사람들이 지은 죄 낱낱이 밝혀줄 거예요. 한편 장례식장 상담실에서는 기막힌 광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미란과 며느리들이 상복 책자를 넘겨보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저는 이 디자인이 좋아요. 날씬해 보이잖아. 어차피 아버님 며칠 못 넘기신다는데 미리 맞춰야죠. 그래, 기왕이면 비싼 걸로 해. 장례식 비용도 아버님 재산에서 나오니까.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치장과 돈 계산에만 몰두하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주문한 상복이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장례 치를 수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은은 김강철이 남긴 안경과 수첩, 그리고 강 변호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챙겨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은 지은을 비난하는 시위대로 가득 찼지만 지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무거웠습니다. 이제 10분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최미란이 고용한 시위대와 유튜버들, 그리고 자극적인 뉴스에 흥분한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으니까요. 법원 정문 앞에는 폐륜 며느리 한지은을 구속하라, 살인미수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이라고 적힌 붉은 피켓들이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문이 열리고 지은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날개란 하나가 지은의 어깨에 맞고 터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비릿한 노른자가 지은의 검은 정장을 더럽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나쁜 년아. 네가 인간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어떻게 시아버지를 때려? 밀가루 세례까지 이어졌지만 지은은 옷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계란을 던진 사람들을 노려보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살장 같은 인파를 뚫고 법정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비장하다 못해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뿔테 안경이 들린 가방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원고석에는 최미란과 며느리들, 그리고 아들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수척해 보이기 위해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색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미란은 재판장이 입장하기도 전부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훌쩍거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대형 화면에 김광철의 중증 치매 진단서와 병원 기록들을 띄웠습니다. 피해자 김광철 씨는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피고 한지은은 이 점을 악용하여 아버지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허위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의 사고 역시 재산을 빨리 가로채려는 피고의 고의적인 살인 미수 행위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함께 지은을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최미란은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흑흑. 아버지가 밤마다 전화해서 우셨어요. 며느리가 밥을 안 준다고. 배가 고프다고. 제가 모시러 가겠다고 했는데 동서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제가 불효녀입니다. 아버지를 지옥에서 더 빨리 구해드리지 못한 제 죄가 큽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방청객들은 아유, 저런 독한 년, 며느리가 악마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미란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변호인인 강준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의 주장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실체를 보여줄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영상 증거요? CCTV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피해자 김광철 씨가 직접 촬영한 1인칭 시점의 영상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법정 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은 김광철의 뿔테 안경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라 시점이 다소 흔들렸지만 화질과 음성은 소름 돋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배경은 김광철의 본가 거실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버리기로 모의하던 날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들, 솔직해집시다. 똥오 좀 받아내기 싫잖아요? 그냥 요양원에 쳐넣읍시다. 맞아요. 재산도 없는데 우리가 왜 모셔요? 냄새나게. 최미란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미란이 김광철의 방에 들어와 아버지를 구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최미란은 침대에 누워있는 김광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이 노인네는 언제 죽어? 벽에 똥칠 그만하고 빨리 가셔야 우리도 좀 살지. 아버지, 숨 쉬는 거 안 미안해요? 돈도 없으면서. 경악스러운 장면에 판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비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김광철의 밥그릇에 침을 뱉고 비벼서 주는 장면, 넷째 며느리가 김광철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며 낄낄거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어차피 치매라 몰라. 이거 가져가서 내일 아트나 받아야지. 영상이 끝나는 순간 법정 안은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욕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크린과 원고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최미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하는 그거라고요. 저 여자가 기술자를 써서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재판장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과 아들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죠. 강준혁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조작이라뇨? 국과수 영상 분석실에서 위변조가 없다는 감정까지 마친 원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한 당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강 변호사가 법정 출입문을 가리켰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링거 거치대를 꽂은 휠체어에 앉은 김광철이 의료진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미란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광철의 휠체어가
증인석 앞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증인석 앞에 멈춘 김광철은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지만 법정 안의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이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판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 지난 1년간 바보 연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지옥이었다. 김광철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미란과 아들들을 하나하나 가리켰습니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돈에 미쳐서 애비를 버리고 죽으라고 고사를 지낸 악마들이다. 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 아버지, 오해세요. 저거 다 며느리들이 시킨 거예요. 우린 몰랐어요. 장남 성훈을 제외한 아들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비굴하고 추악해서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김광철은 그들을 외면하고 피고석에 앉아있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닿자 지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님, 내 진짜 자식은 저기 앉아있는 며느리 한지은 하나뿐입니다. 지은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저 악마들의 손에 죽었을 겁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디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김광철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쓴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최미란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건 내 거야. 이 노망난 늙은이가 진짜. 최미란이 휠체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돈 욕심에 뒤집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아버지에게 닿기도 전에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이거나 놓으란 말이야. 바닥에 처박힌 최미란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치며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정숙, 피고 한지은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아울러 원고 최미란 외 4명에 대해서는 특수존속상해, 유기, 사기 미수 및 무고, 혐의가 명백해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합니다. 판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 문이 열리고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수갑이 최미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실성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셋째와 넷째 며느리 그리고 아들들도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은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은 이제 그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잘 가라.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사이다다. 진짜 정의구현이다.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앙상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님, 흐흑,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김광철은 수액 바늘이 꽂힌 손을 들어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며느리의 등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다. 두 사람을 둘러싸고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마치 축포처럼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마주한 빛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최미란의 절규 소리가 멀어지고 지은과 김광철 사이에는 따뜻한 평온만이 남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식당 뒷골목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을 뒤적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다름 아닌 최미란이었습니다. 1년 전 명품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떵떵거리던 재벌가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야, 아줌마, 그릇에 고춧가루가 그대로 묻어 있잖아.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돈 받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식당 주인이 국자를 탕탕 치며 소리쳤습니다. 최미라는 화들짝 놀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제가 손이 터서 감각이 없어서. 핑계는 빨리 안 해? 손님들 기다리는데. 주인의 호통에 최미라는 찬물에 다시 손을 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쓰라린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1년 전 자신이 지은에게 했던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려고 시집 왔지 똥기저귀 빨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 오만했던 말의 대가를 지금 뼈저리게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최미라는 결국 이혼당하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거액의 소송 합의금을 물어내느라 친정까지 파산해버렸으니까요. 셋째와 넷째 며느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들은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갔거나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탐욕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지은이 사는 세상은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정원이 딸린 2층 주택, 그곳 대문에는 지은 효행재단이라는 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광철 회장이 전 재산을 털어 설립한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 사장님, 오늘 장학생 선발식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원의 밝은 목소리에 지은이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은은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품위 있는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광철이 휠체어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그는 여전히 지은의 손길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버님, 날씨 좋죠? 이제 들어가서 행사 준비하셔야죠. 그래. 우리 지은이 덕분에 내 말년이 꽃밭이구나. 허허. 김광철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심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거절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옷은 흙투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생기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보, 이 나무 좀 봐. 목련인데 당신 닮아서 아주 예쁘지? 성훈이 흙 묻은 장갑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손수건을 꺼내 남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도 참 직원들 시키지 그걸 왜 직접 해요? 허리도 안 좋으면서. 아니야. 내 가족이 보고 쉴 나무인데 내가 심어야지. 나 이제 예전에 그 못난 놈 아니야. 당신랑 아버지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이라고.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던 과거의 지옥 같은 시간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김광철이 방에서 낡은 가죽 앨범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광철은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 복원해 두었습니다. 자, 이걸 좀 보거라. 지은이 앨범을 펼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앨범 속에는 돈만 밝히던 며느리들과 아들들의 사진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지난 1년간 지은과 성훈, 그리고 김광철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웃고 떠들던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김광철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내 진짜 가족이라는 글귀와 함께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김광철의 말에 지은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그게 무슨,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막내딸이다. 핏줄?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냐? 내 똥오줌 받아내며 울어주던 네가 내 진짜 핏줄이고 내 뼈고 살이다.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님, 흐흑, 감사해요. 저를 딸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내 마음에도 비가 온다. 성훈도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거실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지은이 쑥스러운 듯 눈물을 닦으며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여보.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5주래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광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임신? 내 손주가 생겼다고? 정말이야? 여보, 진짜야? 성훈이 펄쩍 뛰며 지은을 번쩍 안아 올리려다 허리를 삐끗할 뻔했습니다. 김광철은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얼씨구, 지화자, 경사났네, 경사났어.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찾아왔어.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오늘 잔치다, 잔치. 집안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대문 밖 전봇대 뒤에 숨어 이 모습을 훔쳐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은 최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지은은 여왕처럼 웃고 있는데 자신은 쓰레기통 옆을 뒤지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후회와 질투가 뒤섞인 울음이 터져나왔지만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진짜 가족들만이 머물 수 있는 성역이었으니까요. 아줌마, 거기서 뭐해요? 수상하게.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가오자 최미라는 깜짝 놀라 도망치듯 골목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화면은 다시 따뜻한 거실로 돌아옵니다. 지은과 성훈, 그리고 김광철이 서로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 위로 따뜻한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랑해요. 아버님,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지은의 행복한 고백과 함께 카메라는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비췄습니다. 메마른 가지 끝에서 마침내 싹을 틔운 노란 꽃봉오리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기어이 봄은 오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듯 말이죠. 핏줄보다 더 진하고 뜨거운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찬란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각박한 세상이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계산기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자식들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효심을 잃지 않은 며느리 지은 씨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은 씨네 가족처럼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잘 들었다. 지은 씨 힘내라 같은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실화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